Extra point is pushed wide right. Stop the run. Easy touchdown. Extra point is missed again. Great job. Great drive, Dallas. And now Maher misses again. Trying to hit an extra point. He's missed 3 tonight, 4 in a row. And he has done it again. They might be looking for a kicker next week.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와일드카드 리액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Really, it's, I was able to turn it around and play well in the second half, but it's all stems from the collective belief of the team. When you get in that situation and you feel like everyone doesn't really believe you got a shot and things start to crumble around you, whether that's defense, offense, that's kind of when you're in trouble and it doesn't feel like you got a shot to win it. And there was never that feeling. Even at halftime, I think it was 27-7, down 20, and Foley brought everybody up, and he's like, we're going to win this game. We're going to find a way to win this game. You got to believe it. And we all believed it. We really did. And that's the crazy thing is it's easy to say it after, but you don't win a game like that if you really don't. If you don't really believe it. So, man, I don't really know what else to say. I'm kind of rambling because it's just a special night. I mean, I'm just proud of the group, the city. I mean, it was a special night for a lot of people, and just thankful for everybody that played a part in it. 슈퍼 와일드카드 위켄드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가장 행복하고 재밌는 한 주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슈퍼 와일드카드 위켄드 자체는 정말 행복한 한 주인 것 같아요. 저도 이 3일 연속 풋볼 경기로 계속해서 펼쳐지는 이 한 주 동안 정말 일방적인 경기, 그리고 완전 치열한 경기, 가지각색의 경기가 펼쳐졌고 굉장히 재밌었던 한 주를 또 보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일단 소개할 첫 번째 경기는 역시 이번 와일드카드 위켄드 최고의 경기였죠. 바로 27점 차의 리드를 극복하면서 승리를 거둔 잭슨빌 제규어스와 리드를 날려버린 LA 차저스와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정말 전반전만 보시고 경기를 끈 분들도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충분히 벌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후반전에 이들이 컴백을 하고 돌아오신 분들은 어떻게 이게 컴백이 되었냐 아마 굉장히 궁금하셨을 경기였을 것 같은데요. 일단 27점 차의 리드를 어떻게 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냐? 27점 차, 물론 정규 시즌 인디애나 콜츠가 33점 차의 리드를 패배하면서 27점 차는 어쩌면 꽤 쉬운 난이도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플레이오프라는 이 라운드에서 27점 차의 리드를 졌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결과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7점 차의 리드를 져버린 감독은 바로 리그 최고의 천재 감독이죠.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이 그걸 해냈습니다. 이 풋볼이라는 스포츠, 특히 이 플레이오프라는 레벨에 있어서 경기는 단순한 전략 싸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이 감독이 어떠한 스킴을 펼쳤네,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방송에서는 해설가들은 그 플레이 하나하나에 입각한 경기 방송과 그런 해설을 보여주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거는 경기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냐를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감독이 여기서 왜 런을 택하지 않고 왜 패스를 택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경기를 바라봐야지, 이 플레이는 플레이 액션이고, 이 플레이는 와이드 존, 붓 액션, 이러한 것들은 사실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NFL 해설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점이고요. 일단 경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은 어쨌든 이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을 상대로 전반전 4개의 인터셉션을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스페셜팀의 실수까지 포함해서 5개의 턴오버의 마진을 거두었죠. 결국 4개의 인터셉션을 거두는 과정 속에서 브랜든 스탠리 감독은 경기 초반에 뭐 퍼스트 다운, 세컨드 다운에 계속해서 맨 커버리지를 사용하다가 이 서드 다운 상황에서 이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 그리고 이 덕 피더슨 감독 오펜스의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프리스냅 전에 뭐 모션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언밸런스 포메이션을 통해서 상대 디펜스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프리스냅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쿼터백의 빠른 판단을 통한 오펜스, 효율적인 오펜스 이것을 추구하는데 브랜든 스탠리 감독은 여기서 이 디스가이스 커버리지, 변장된 커버리지를 계속 사용하면서 퍼스트 다운, 세컨드 다운, 맨 커버리지를 사용하였고 잭슨빌 제거스가 모션을 부르면 그대로 모션을 따라가면서 맨 커버리지인 척을 했어요. 하지만 스냅 후에 그것은 바로 존 커버리지로 커버리지 드랍이 되었고 잭슨빌 제거스가 사용하려던 뭐 메쉬 컨셉, 맨 커버리지에 특화된 이런 메쉬 컨셉 같은 것도 결국 사실상 존 커버리지였고 완전히 읽히면서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었고 즉 디펜스와 오펜스 상의 수싸움에서 이 전반전에는 분명 브랜든 스탠리 감독이 압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놀랐고 어쨌든 준비해온 전략 자체는 브랜든 스탠리 감독이 이 덕 피더슨 감독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어요. 이거는 압승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단계이죠. 4개의 인터셉션은 말이죠. 결국 이 턴오버 마진을 통해서 LA 차저스는 큰 리드를 성공을 하였고 27점 차의 리드 그리고 사실상 플레이오프라는 무대에서 상대팀의 레벨이 굉장히 뛰어난 이 함부로 승리를 저버리지 않을 정도의 팀을 상대로 이 27점 차의 리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경기가 끝났다고 볼 수도 있었던 단계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잭슨빌 제거스 제가 이 팀의 쿼터백 트레버 로렌스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 뭐 제가 13주차 에피소드 정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로렌스라는 쿼터백을 좋아하는 이유는 결국 이 선수의 멘탈 터프니스예요. 뭐 비교되는 브렛 파브라는 쿼터백이 항상 그래왔지만 뭐 인터셉션에 4개를 던지든 말든 쿼터백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다음의 플레이예요. 그 전의 플레이에 대해서 이러한 유형의 선수들은 잊어버리고 금방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본인이 앞으로 플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만을 생각하는 유형의 쿼터백이기 때문에 본인들을 믿고 그 다음의 플레이를 위해서 뛰고 그리고 그러한 멘탈적인 강함은 결국 이 컴백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잭슨빌이라는 팀이 또한 대단했던 것은 결국 팀 동료들 또한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을 믿고 본인들의 자리에서 본인들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두의 노력에 의해서 이 팀이 서로를 신뢰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이러한 컴백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감독인 덕 피더슨 감독 또한 어쨌든 과감한 뭐 좀 경기 운영이 말리고 좀 제대로 된 판단력이 어려울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과감한 디시전까지 뭐 2포인트 컨버전도 계속해서 성공을 시키고 뭐 또 중요한 뭐 폴스 다운 상황에서도 뭐 굉장히 허를 찌르는 그런 플레이콜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왜 본인이 이 슈퍼볼 우승 출신의 감독인지를 똑똑히 이 리그의 이 경기를 통해서 증명을 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잭슨빌 제거스라는 팀은 이러한 서로를 믿는 신뢰 본인들의 시즌 자체가 3승 7패로 시작을 했잖아요. 모두가 이 팀에 대해서 포기를 하였고 본인들마저 그러한 신뢰, 그런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들은 결국 9승 8패로 플레이오프 진출로 시즌을 마감했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뭐 27점 차 리드를 당하긴 했지만 본인들을 믿고 본인들의 동료를 믿고 끝까지 할 수 있다. 끝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똘똘 뭉친 그런 컬처를 엿볼 수 있었던 경기였고 정말 대단한 이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차저스 얘기를 좀 더 다시 이어가 보자면
어쨌든 27점 차의 리드를 하고 5개의 턴오버 마진을, 그리고 본인들의 팀은 턴오버를 저지르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경기를 패한 건 말도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에 이 감독의, 브랜든 스텔리 감독의 이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에 있어서 정말 압도적인 패배였다고 생각이 들고, 단순히 이 감독이 뭐 스킴을 잘 짠다든지, 뭐 전반전에 이 덕 피더슨 감독의 오펜스를 상대로 전략적인 승부에서 분명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경기를 패배했어요. 이 말은 이 브랜든 스텔리 감독은 결국 코치로서는 훌륭할 수 있어요. 분명 뭐 LA 램스에서도 좋은 오펜스, 디펜스를 구축했었고, 그렇지만 이 브랜든 스텔리는 결국 감독으로서는 성공할 수 없음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본인들이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어든 뭐 게임 매니지먼트는 결국 실패하였고, 또 잭슨빌 제규어스라는 팀의 그런 마지막까지의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을 좀 무시하지 않았나. 사실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터치다운을 보면 아시겠지만 LA 차저스는 곧바로 이 가비지 타임 디펜스를 선보였어요. 본인들이 막 화려하고 뭐 변장된 뭐 디펜스 이런 것들을 선보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이겼네, 우리 그냥 다 존 커버리지로 다 변모해, 그냥 스팟 드라핑 존 커버리지 하고 대충대충 막다가 시간만 뻑이자, 이러한 식으로 플레이를 했고, 결국에는 그 한 개의 터치다운이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기록이 되었고, 그 터치다운을 통해서 결국 잭슨빌 제규어스는 이 컴백의 신화를 쓸 수 있었어요. 그런 안일함, 뭐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브랜든 스텔리 감독의 이 패배에 좀 굉장히 큰 이유이지 않나 싶고요. 전체적인 뭐 러싱 오펜스도 통해서 뭐 결국에는 런더볼이 되지 않으니까 뭐 타임 오브 포지션을 충분히 좀 더 효과적으로 뽑아내기에 차저스가 무리가 있었던 경기였고, 그냥 이 경기를 통해서 어쨌든 브랜든 스텔리 감독은 좀 감독으로서 본인들이 확실히 유리한 상황 속에서도 경기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없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나 싶고요. 왜 아직도 이 감독의 해고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Can you just take us through the 4th and 8 call there at the end, and then you threw the 3-yard pass to Hawkins? Yeah, just a shell read there. Saw single high. Tried to work Justin. Didn't feel good about putting it up to Justin. And then when I went to progress, I just felt like I was about to get sacked, and I felt like I got to put the ball in play. And if I take, I can't go down with a sack. So I just thought I'd kick it out to TJ. And I had thrown short of the sticks on a few occasions in the game, and even going back a few weeks, and just felt like, just throwing it short of the sticks isn't the end of the world. It's just, it's obviously tight coverage, so didn't have the chance to pull away. But I just felt like I was going to go down and take a sack if I didn't put it out. 다음은 이제 G맨이 돌아왔습니다. 뉴욕 자이언츠가 11년 만에 플레이오프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이 경기 또한 원포지션 경기 차이로 결국 미네소타 바이킹스, 뭐 역대 최악의 10상승팀, 뭐 역대 최고의 거품팀, 뭐 굉장히 많은 수식어를 가진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 그리고 저 또한 뭐 1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설마 와일드카드에서는 좀 보여주지 않겠나 싶었는데 역시나 경기를 진 미네소타 바이킹스입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좀 시사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뉴욕 자이언츠를 먼저 칭찬해야 되겠죠. 일단 브라이언 데이볼 감독이 너무나도 완벽한 게임 플랜을 가져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데니얼 존스가 거의 완벽한 경기를 펼쳤고, 뭐 세쿠안 바클리도 완벽한 경기, 뭐 덱스터 로렌스도 완벽한 경기를 펼치면서 그냥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은 본인들만의 그러한 경기를 다시 한번 선보였어요. 그러니까 자이언츠라는 팀은 본인들만의 그런 승리 플랜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것을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똑같이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있었던 팀이었는데, 어쨌든 바이킹스를 상대로 오펜스든 디펜스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펜스에서는 이 세쿠안 바클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바클리가 물론 많은 러싱을 뭐 시도한 것은 아니지만 바클리는 결국 패싱 상황에서 더욱더 큰 강점을 가진 선수였고, 뭐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라인베커들,
뭐 캔드릭스를 상대로 계속해서 1대1 상황에서의 매치업에서 계속해서 뭐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네소타 바이킹스 디펜스의 그런 스피드에 대한 문제점을 바클리 혼자서 좀 노출시키기도 하였고, 또 바클리가 단순히 뭐 뉴욕 자이언츠의 런 게임에서도 뭐 카운터 트랩이나 이러한 갭 스킴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뭐 스핀 무브를 보이면서 많은 야드를 획득하는 데도 성공을 했고요. 또 쿼터백인 데니얼 존스의 게임에서도 거의 완벽한 활약이었죠. 데니얼 존스는 어쨌든 뭐 슬레이튼을 비롯한 자이언츠는 의외로 아웃사이드로의 딥볼을 잘 시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 크로서드를 활용한, 특히 슬레이튼의 이런 크로서드를 활용해서 데니얼 존스의 그러한 패싱 정확성을 좀 더 보완해주면서 이 볼 컨트롤 오펜스에 좀 더 집중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데니얼 존스의 이러한 발을 활용한 오펜스까지, 데니얼 존스가 뭐 스크램블링도 하고 아니면은 정해진 그러한 리드 플레이들을 통해서도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디펜스를 다방면으로 약점을 노출시키는 데 성공을 하였고, 결국 바이킹스의 디펜스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에드 도나텔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자면 결국 별다른 변화를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뭐 스테리카라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플레이오프라는 무대는 결국 단조로우면 금방 깨집니다. 아무리 뭐 좋은 탤런트를 가진 팀이어도 작년 시즌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톰 브레디한테 완벽하게 깨진 것처럼 경기 도중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 디펜스들은 플레이오프 레벨에서 잘 버텨내질 못해요. 그리고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계속해서 그냥 존 커버리지, 뭐 가끔 썰드다운 상황에서 뭐 블리츠를 뭐 5맨 러쉬를 통해서 선보이긴 했지만 그냥 경기 전체적으로 그냥 존 커버리지예요. 단순한 존 커버리지. 존 커버리지 취하면 뭐 바클리가 뛰고 데니얼 존스가 뛰고 그리고 뭐 마이크 카프카든 브라이언 데이볼, 이 뛰어난 오펜시브 플레이 콜러를 가진 이 뉴욕 자이언츠는 굉장히 공략할 만한 점이 많았다는 거죠. 뭐 타이트엔드든 뭐 리시버든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었고, 바이킹스는 그냥 오케이 우리 그냥 디펜시브 라인맨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한 식으로 방치를 해버렸어요. 에드 도나텔 이 코치에 굉장히 문제점이 드러났던 경기였고, 또 이 바이킹스 디펜스가 이번 경기 완벽히 패배를 거둔 이유는 결국 스피드예요. 스피드. 이 자이언츠의 오펜스 플레이어들의 스피드를 미네소타 바이킹스 아예 따라가지 못했어요. 이들의 디펜스는. 특히 뭐 마이크 라인베커인 이 에릭 핸드릭스는 뭐 바클리를 그냥 아예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고, 본인들의 팀의 마이크 라인베커가 느리다는 것은 디펜스 전체가 느리다는 뜻과 똑같아요. 결국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이 베테랑 위주의 이 디펜스들이 특별한 뭐 좋은 스킴적인 그런 이점을 받지 못했을 때 단순히 본인들의 스피드로만 상대와의 경합을 벌여야 할 때 이러한 취약점을 노출시켰고, 아마 에드 도나텔 감독의 뭐 코칭 체인지가 있던지 아니면 탤런트 전체적인 이 개편이 있던지, 아무튼 내년 시즌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디펜스에는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유추가 될 정도로 조금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인데, 미네소타 바이킹스라는 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팀은 아직이 아니라 그냥 거품팀이 맞다, 뭐 이러한 것도 문장으로도 좀 대놓고 얘기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준비가 되지 않은 팀이라고 느꼈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 플레이오프라는 레벨은, 무대는 분명 다른 경기들보다 더욱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풋볼을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하는 무대입니다. 그러한 레벨이에요. 그런데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먼저 바이킹스라는 팀은, 이 팀의 올 시즌 모토가 뭡니까 여러분? 올 시즌 이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바로 뭐 거품? 뭐 역대 최악의 13승 팀? 뭐 이런 것들 뭐 있겠지만
원 포지션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어요. 원 포지션.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올 시즌 12경기의 원 포지션 차이 경기를 펼쳤고 12경기 모두 전승, 승리를 거두었어요. 즉 이들의 13승 중에 12승이 1포지션 차이 경기로 승리를 거두었다. 즉 달리 말하자면 뭐 이들은 뭐 클러치 능력이 있다 또는 뭐 끝까지는 지지 않는다, 어찌됐든 이긴다, 뭐 이러한 것들도 있겠지만 결국 이기긴 이겼지만 압도적으로 이기진 못한다. 경기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승리를 펼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본인들이 언더독이든 본인들이 탑독이든 본인들이 강팀을 상대로든 약팀을 상대로든 이 바이킹스의 경기는 항상 아슬아슬하게 끝이 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즉슨 더욱더 상대팀의 레벨이 높아지고 더 어려운 강팀들을 만나는 이 플레이오프라는 무대라면 결국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항상 본인들의 경기가 원 포지션 경기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어야 돼요. 저도 경기 자체는 바이킹스의 승리를 꼽았지만 결국 이 커버 자체는 자이언츠의 플러스 3 커버를 선택한 이유는 결국 바이킹스가 만약 승리를 거둔다 하더라도 이는 뭐 필드골 하나 정도의 원 포지션 차이로 끝이 날 거다. 그렇다면 바이킹스의 플러스 3이 더욱더 배팅적인 면으로는 끌릴 거다라고 그렇게 선택을 했었고요. 즉 바이킹스는 이 경기, 자이언츠와의 경기를 원 포지션 경기 차이로 끝이 날 것이다 라고 준비를 해왔어야 돼요. 그렇다면 플레이오프라는 무대에서는 결국 이 말은 마지막 드라이브, 마지막 2미닛 드릴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뜻과 똑같이 연결이 돼요. 본인들이 항상 원 포지션 경기를 펼친다면 본인들에게는 그 완벽한 원 포지션 경기 승리를 위한 완벽한 2미닛 드릴이 필요합니다. 상대 디펜스가 맨 커버리지를 펼치는 팀이든 존 커버리지를 펼치는 팀이든 아니면 본인들이 뭐 20야드 진영에서 성공을 하든 50야드 진영에서 성공을 하든 아니면 상대 레드존에서 오펜스를 펼치든 또는 뭐 퍼스트 앤 10 상황이든 아니면 뭐 세컨드 앤 10 롱 상황이든 아니면 뭐 페널티를 통해서 뭐 서드 앤 롱 상황이든 뭐 퍼스트 앤 롱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팀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특히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은 그 상황에 맞는 그 상황에 완벽히 준비된 플레이를 선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올 시즌 마지막 플레이는 어떻게 끝이 났나요? 폴스 앤 8 마지막 이제 폴스 다운 상황에서 8야드가 남은 상황 속에서 이들의 쿼터백인 컬크 커즌스는 3야드짜리 패스를 던졌어요. 뭐 3야드인지 4야드인지. 그리고 그 패스를 받은 리시버는 결국 태클이 되었고 그렇게 경기가 끝이 났죠. 이 폴스 앤 8 상황에서 3야드짜리 패스를 던진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믿기지가 않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은 반드시 8야드 이상의 패스를 던져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하죠. 반드시 다운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케이, 나는 무조건 이 8야드짜리 이상의 패스를 던져야 된다. 그리고 오펜스 플레이 콜러 입장에서는 오케이, 8야드의 패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플레이 디자인을 준비했어야 했지만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그러지 못했어요. 본인들이 몇 야드를 전진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쿼터백, 그리고 뭐 상대가 그냥 맨 커버리지 펼치니까 본인들이 세퍼레이션을 벌리지 못하는 이 시츄에이셔널 풋볼에 대해서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완벽히 실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이 모습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이킹스는 플레이오프를 위해 준비되지 않았다. 본인들이 2미닛 드릴 상황에서 뭐 10개의 플레이, 15개의 플레이 어떻게 전진해야 되고 뭐 썰드다운 상황에서, 폴스다운 상황에서는 어떠한 우리만의 고투 플레이를 정해놓자, 뭐 이러한 것들도 아예 정해놓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결국
플레이오프라는 이 시츄에이셔널 풋볼을 펼쳐야 하는 무대는 결국 정규 시즌과 다릅니다. 정규 시즌에 아무리 이들이 원 포지션 차이 경기에서 전승을 거두었더라도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본인들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면 결국 승리를 거둘 수는 없죠. 결국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문제는 결국 전체적인 플레이로도 이어지는데 게임 플랜적으로도 완전히 대비가 되었죠. 이 뉴욕 자이언츠의 가장 이 팀에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을 가진 선수들, 오펜스에서는 세쿠안 마클리, 디펜스에서는 덱스터 로렌스였어요. 자이언츠는 본인들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잘 활용을 했어요. 세쿠안 마클리 같은 경우에는 이 느린 라인베커들과의 매치업을 1대1 매치업을 유발시키면서 결국 퍼스트다운을 갱신하고 뭐 터치다운을 갱신하고 자이언츠는 성공적인 운영을 했어요. 또 데니얼 존스라는 쿼터백의 이 러싱이라는 강점을 통해서 경기에 이 중간중간 적재적소로 사용을 하면서 디펜스에 충분한 위협을 주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렇다면 미네소타 바이킹스 한번 봅시다. 미네소타 바이킹스라는 팀의 가장 뛰어난 선수가 누굽니까? 만장일치 저스틴 제퍼슨이에요. 저스틴 제퍼슨 뭐 정규 시즌 1800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고 그냥 리그 최고의 넘버원 올프로 퍼스트급의 이 리시버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이 선수가 얼마나 좋은 활약을 펼치냐, 이게 가장 관건인 경기였을 거예요. 디펜스 입장에서도 뭐 돈 마틸다니 코치는 결국 저스틴 제퍼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까, 우리가 정규 시즌에 보였던 뭐 그러한 더블 커버리지 전략을 계속해서 고집을 해야 할까, 뭐 이러한 결국엔 디펜스와 오펜스 모두 이 선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먼저 뉴욕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즌 대비 2배나 많은 존 커버리지를 활용하면서, 즉 저스틴 제퍼슨을 더블 커버리지를 막기 위해서 투 하이 커버리지를 꺼내 들었고 존 커버리지를 통해서 저스틴 제퍼슨을 단 47야드로 막는 데 성공을 했어요. 물론 미네소타 바이킹스도 이 저스틴 제퍼슨에 대한 견제를 통해서 결국 TJ 호킨슨이라는 타이트엔드가 많은 수혜를 입었고, 또 뭐 아담 딜런도 중간중간 좋은 그 퍼스트다운을 갱신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뭐 우린 뭐 괜찮았다. 어쨌든 저스틴 제퍼슨 대신 다른 선수가 활약할 만한 여지를 만들어뒀다. 뭐 이렇게 위안을 삼았을 수도 있겠지만, 투미닛 드릴에서 이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드라이브, 가장 중요한 순간 속에서 이들은 결국 저스틴 제퍼슨이라는 리시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저스틴 제퍼슨이라는 이 팀 내 최고의 리시버가 뭐 경기 전체적으로 그런 존재감을 떨쳐내지 못하더라도 결국 이 선수가 활약할 수 있는 마지막 이 드라이브에서 컬크 커즌스가 이 덱스터 로렌스의 프레셔를 계속해서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결국 믿어야 할 것은 바로 팀 내 최고 리시버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드라이브 저스틴 제퍼슨은 0타겟을 받았습니다. 타겟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만큼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이 저스틴 제퍼슨이라는 리시버를 그냥 자이언츠의 계획대로 그냥 둬버렸어요. 이 선수를 뭐 더블 커버리지를 당하면 우리는 이 선수를 어떻게 풀어준다, 뭐 어떻게 슬롯으로 활용을 한다, 뭐 어떻게 뭐 스크린 플레이로 활용을 한다, 어떻게든 저스틴 제퍼슨을 위한 전략을 따로 마련을 해야 했지만 그냥 자이언츠의 전략대로 줘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는 TJ 호킨슨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뭐 오스본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이킹스는 그냥 아무런 준비를 안 해왔고 결국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은 결국 투미닛 드릴에서 터진 거죠. 투미닛 드릴에서 저스틴 제퍼슨은 똑같이 막혀있고 똑같이 이 선수를 위한 전략은 준비되지 않았고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 속에서도 커즌스는 제퍼슨을 찾지 못했습니다. 본인 팀의 최고의 선수를 활약할 방법을 찾지 못함과 동시에 상대팀의 최고의 선수를 활약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 정말 실패한 경기죠. 본인의 최고의 선수 저스틴 제퍼슨이 활약할 수 있는 방법을 바이킹스는 전혀 찾지 못했어요. 반면 뉴욕 자이언츠의 최고의 선수 바클리와 덱스터 로렌스가 활약을 펼치는 걸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1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가 이러한 요소만 봤을 때 미네소타 바이킹스라는 팀이 얼마나 이 경기 게임 플랜적으로 전략적으로 얼마나 실패한 팀인지를 보여주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뉴욕 자이언츠의 브라이언 데이볼은 정말 훌륭한 경기를 준비해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LeBron James fan. Yeah, LeBron. Yeah, Tweeted about you. I did not. I did not. Said, Bronco game. LeBron said that. Oh, that's sweet. Yeah. Nah, that's awesome. That's so cool. 다음 경기는 이제 디비전 라이벌인 또 다른 시애틀 시옥스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의 경기인데요. 경기는 시애틀 시옥스가 전반전에 리드를 한 채로 마감을 했지만 결국 후반전에 나이너스가 폭발적인 이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결국 나이너스의 압승으로 경기가 끝이 났는데요. 커버를 했죠. 이 경기를 통해서 제가 가장 절실하게 느낀 건 시애틀 시옥스는 분명 좋은 팀이에요. 시애틀 시옥스는 전반전에 리드를 한 것이 단순한 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들의 실력으로 케네스 워커, DK 메칼프, 지노 스미스 이들의 오펜스는 정말 어느 팀을 상대로도 어느 팀의 디펜스를 상대로도 정말 뛰어나다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이 단지 후반전에 지고 많은 점수를 내주고 후반전에 결국 경기를 완벽하게 지게 된 이유는 결국 디펜시브 라인이었어요.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의 패스러시는 정말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1도 위협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선보였고 정말 브록 퍼디에게 물론 브록 퍼디가 스크램블 하는 장면이 전반전에 자주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후반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클린 퍼켓을 선사하면서 시애틀 시옥스는 만약 이번 드래프트에서 이 D라인을 만약 보충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저는 내년 시즌 더욱더 뛰어난 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했던 경기였어요. 그만큼 전반전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펼쳤고 후반전에 진 것은 결국 압도적인 탤런트 차이이지 않았나. 전반전에는 본인들이 준비해온 전략이 만약 잘 통한다면 결국 앞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후반전에는 그러한 준비해온 전략이 떨어지고 결국 본인들의 어드저스먼트가 필요한 상대에 따라서 본인들만의 그런 플레이를 펼쳐야 되는 순간 속에서 탤런트의 차이는 극복해낼 수가 없었죠. 결국 시애틀 시옥스는 아쉬운 패배를 당했고 아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시애틀의 팬이었다면 정말 긍정적인 점을 많이 봤었던 경기였고 그리고 이들의 시즌이었고 충분히 이번 드래프트나 FA를 통해서 디펜스에 좀 더 투자를 한다면 내년 시즌 더 높은 목표를 향해도 되지 않을까. 굉장히 인상적인 시즌이었습니다. 다음은 나이너스 브록 퍼디가 3개의 패싱 터치다운 그리고 1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슈퍼볼 에라의 또 기록이다 최연소 어쩌고 기록이다 이러한 찬사를 받았던 경기였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했어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이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이너스라는 팀의 오펜스 자체가 너무나도 뛰어나다는 점에 인상을 받았어요. 일단 전반전에 브록 퍼디는 분명 부진을 했습니다. 스크램블을 해도 레프트 태클의 뒤로 스크램블을 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의 그 상대팀의 이 패스러셔를 향한 이상한 패스 스크램블을 선보이기도 했고 이 선수의 디시전 메이킹이나 패스의 정확성 부분 분명 전반전에 부진을 했었고 결국 이 부분이 후반전에 이 선수가 다시 돌아오면서 거의 다른 쿼터백이 되었죠. 계속해서 플레이들을 만들어내고 터치다운 또 스크램블을 하면서 또 패스도 던지고 굉장히 또 좋은 그런 정규 시즌의 활약을 이어가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느낀 것은 결국 이 나이너스라는 팀은 너무나도 오펜스의 탤런트진이 너무나도 뛰어나요. 크리스찬 맥카프리, 디보 사뮤엘, 그리고 브랜든 아이유, 제닝스, 카일 뉴스책, 조지 킬을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그냥 계속해서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요. 오픈 찬스가 그냥 매 플레이마다 이어지니까 브록 퍼디가 할 거라고는 그냥 가볍게
패스를 던지면 끝이었어요. 문제는 전반전에는 그런 오픈 찬스를 브록 퍼디가 잘 살리지 못했어요. 분명 너무나도 많은 오픈 찬스가 벌어졌고 그걸 잘 이용하지 못했지만 후반전에는 브록 퍼디가 좀 더 그런 기회들을 잘 잡아내면서 이 선수들이 플레이할 수 있게 내버려 두니까 뭐 계속해서 빅플레이들을 뭐 68야드짜리 러싱, 74야드짜리 리시빙 계속해서 이 빅플레이들을 기록하였고 결국 뭐 굉장히 손쉬운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났는데 만약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이 더욱더 수준급의 디펜스를 상대로 만났을 때 이 나이너스의 오펜스진이 더 이상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이 터프한 스로우들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과연 브록 퍼디가 그만큼 해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뭐 3야드짜리 4야드짜리 패스를 디보 사뮤엘에게 적중시켰을 때 디보 사뮤엘이 그거를 10야드 20야드짜리 패스로 퍼스트다운을 갱신을 해줬어요. 그런데 태클링을 잘하고 더 빠른 팀들을 상대로 과연 이 플레이들이 더 이상 먹힐지 개인적으로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브록 퍼디의 경기력이었고 물론 카이 셰나한 감독이 너무나도 천재고 뭐 정말 다양한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런게임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정말 뛰어난 그런 플레이콜을 선보였는데 분명 셰나한도 좀 우려할 만한 그런 경기력을 브록 퍼디가 선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 상대팀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이기 때문에 더 빠르고 더 강한 패스러셔들을 상대하는 브록 퍼디 과연 이들이 그리고 카이 셰나한 감독이 계속해서 오픈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조금은 걱정이 되는 움직임이자 이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It's the same story as all season. We had lost 5 in a row, but it wasn't because we weren't competitive. I think there was a couple games this season that late in the third, early in the fourth, the game kind of got out of hand. But from my memory, I think it's a group of individuals that are take their job, take their teammates, take the opportunity very serious, and we've expected to be in every game. We were very aware that no one really gave us a shot. That was definitely an extra motivating factor. Not that we needed any other motivation. 다음은 또 다른 디비전 라이벌 마이애미 돌핀스와 버팔로 빌스와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뭐 일방적으로 끝날 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뭐 31대 34 마이애미 돌핀스가 엄청난 뭐 경기력을 의외로 선보이면서 빌스가 정말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빌스가 이 간신히 승리를 거두는 데는 역시 걱정했던 면이 터지기도 하였고 굉장히 조금은 빌스에게 있어서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선보였는데요. 일단 빌스의 오펜스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서도 이 프리뷰에서도 결국 걱정했던 것은 단 하나였죠. 조시 알렌이라는 이 쿼터백은 계속해서 무리한 디시전을 선보인다. 무리한 패스, 그리고 따라오지 못하는 패스의 정확성은 결국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었는데 마이애미 돌핀스를 상대로도 똑같았어요. 물론 마이애미 돌핀스의 디펜스가 이번 경기 뭐 제로 블리츠를 계속 선보이면서 맨 커버리지를 중점적으로 선보이면서 결국 빌스의 이번 경기 오펜스는 붐 올 버스트, 삼진 아니면 홈런 이러한 유형의 오펜스를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면 상대가 계속 블리츠만 하니까. 그런데 빌스는 분명히 이 경기의 템포나 경기의 운영을 분명 천천히 본인들만의 템포로 본인들만의 그런 차분차분하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오펜스를 선보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기 버팔로 빌스는 계속해서 딥볼, 계속해서 빅플레이 유발, 그냥 뭐 스테판 딕스나 뭐 게이브 데이비스나 뭐 샤키르나 계속해서 이 선수들에게 딥볼만 던지고 그냥 끝이었어요. 그런데 뭐 잘못된 점은 결국 이 속에서 일관성 있게 조시 알렌은 좀 무리를 하였고 그 패스들이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즉
버팔로 빌스의 오펜스는 현재 리듬이 없습니다. 리듬이. 그냥 홈런만 노리는 오펜스예요. 뭐 그냥 가벼운 안타를 노린다든지 아니면 뭐 상대의 뭐 그런 쉬프트를 보고 번트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2루타를 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버팔로 빌스는 그냥 홈런만 노리고 있어요. 홈런 아니면 삼진. 이 런더볼 그리고 뭐 쿼터백 런 옵션 플레이 그리고 뭐 숏패스, 인터미디엇 패스 이러한 뭐 디패스 모든 오펜스의 모든 요소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드라이브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버팔로 빌스는 계속 빅플레이, 딥볼, 홈런 이것들을 노리고 있어요. 이는 뭐 마이애미 돌핀스처럼 뭐 제로 블리츠 뭐 이러한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있는 디펜스를 상대로 성공을 하거나 또는 열세한 탤런트를 가진 팀을 상대로 하면 분명히 성공을 보였고 앞으로도 성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팀이 뛰어난 디펜스를 가진 팀이라면 이는 잘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버팔로 빌스는 지금이라도 본인들만의 그런 리듬과 템포를 찾아야 돼요. 계속해서 일관성 없는 기복 있는 이러한 플레이들만을 고집한다면 저는 더 높은 레벨의 디펜스를 가진 팀을 상대로 좀 크게 당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돌핀스를 상대로도 조시 알런은 분명 크게 당하긴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는 결국은 이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이 정말 미쳤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카일러 톰슨 루키 7라운더 쿼터백이 이 1월달에 버팔로의 홈에서 무려 45번의 패스를 시도를 했어요. 이건 미친 짓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브랜든 스틸리 감독과 마찬가지지만 이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은 뭐 지니어스, 뭐 런게임의 천재 뭐 이렇게 불리는데 똑같아요. 본인들의 팀을 그냥 사지로 몰았어요. 똑같이 브랜든 스틸리 감독과 마찬가지로. 이 런게임 지니어스라는 칭호를 가진 이 감독은 이 경기를 통해 확실하게 런게임은 그냥 이 감독이 선호하지 않고 오히려 패싱 성애자이지 않나. 정말 패스만 고집하고 이 루키 7라운더 쿼터백에게 어떻게 45번의 패스를 시도하나 뭐 18번밖에 성공을 못했을 정도로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도 아니었죠. 분명 빌스의 런 디펜스를 상대로 돌핀스는 경기 초반에 분명 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뭐 패스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7라운더 쿼터백 루키 쿼터백을 상대로 어떻게 45번의 패스를 시도를 하냐고요. 더욱더 런게임을 어떻게 풀어가냐, 런게임에서 우리가 더욱더 좋은 모습을 고안해보자, 어드저스트먼트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고안했어야지. 턴오버를 3개나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임 오브 포지션에서 패했고 빌스를 상대로 결국 마지막 기회를 뭐 몇 번이나 줬는지도 몰라요. 물론 버팔로 빌스도 잘 활용은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마이애미 돌핀스는 어쩌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였음에도 이들의 게임 매니지먼트, 감독인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의 잘못으로 이 경기에서 패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디펜스 플랜적으로도 뭐 할 수 없는 게 그거밖에 없다라고도 생각이 들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제로 블리츠를 아무런 이점이 없는 상황 속에서 플레이콜을 선보인다. 이거는 사실 뭐 울며 겨자 먹기를 좀 뛰어넘은 느낌이었어요. 분명 그 상황 속에서 제로 블리츠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고집을 했고 결국엔 뭐 뒷볼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 많았어요. 마이애미는 결국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디펜스는 당연히 이 블리츠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진 팀이 이 현재 디펜스가 과연 이들에게 현재는 어울리나 싶기도 하고 분명 보상은 없는데 이 위험만 노출되는 이들의 디펜스도 뭐 코칭 체인지가 현재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또 오펜스적으로도 과연 이들이 원하는 게 런더볼인지 아니면 패스인지 좀 내년 시즌에는 좀 더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한 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I'm a guy that feels like if I'm on the field all the time, then I can help this team win. I wasn't
I wasn't, you know, and it's the playoffs. Like, why am I not out there all the time? Down to the goal. I should be the guy. I'm tired of holding that back. I'm tired of that. 12, it's the playoffs. I'm tired of holding that back. Let's go win the game. I'm tired of holding back on that. I'm tired. 다음은 또 다른 이제 디비전 라이벌 매치업이었죠.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신시내티 벵갈스. 먼저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분명 좋은 팀이에요. 이들은 어쨌든 뭐 쿼터백, 주전 쿼터백인 라마 잭슨 없이 신시내티 벵갈스를 상대로 정말 치열한 경기, 어쩌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경기도 펼쳤고, 뭐 디펜스는 뭐 신시내티의 오펜시브 라인, 부상당한 오라인을 완벽하게 부숴내는 데 성공을 했고, 이들의 러싱 시스템, 이들의 러싱 오펜스는 결국 어느 팀을 상대로든 사실상 전진은 가능하다. 그런데 결국 결과는 또 하나로 귀결이 되었죠. 이 결과는 매 경기 똑같아요. 뭐 몇 년째 똑같아요. 패싱이 없어요. 패스를 못합니다. 올해도 결국 이렇게 똑같은 결말로 레이븐스의 시즌이 끝났는데, 뭐 라마 잭슨이든 뭐 타일러 헌틀리든 똑같아요. 결말은. 레이븐스의 마지막 드라이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펜스의 홀딩을 통해서 first and 20가 됐을 때, 20야드를 전진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패스를 통해서 그 상황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레이븐스는 극복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 패스를 못하니까. 플레이 액션 없이 모두가 얘네는 런을 안 할 거다, 패스를 할 거다, 샷건을 할 거다 라는 기대 속에서 이들은 전혀 패스를 할 수가 없어요. 러싱도 잘하고 뭐 플레이 액션도 효과적이고, 이들은 결국 샷건 패스 오펜스를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기에 패했고, 이 부분은 매년 정말 풀어가야 할 숙제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한 채 올 시즌도 끝이 났습니다. 내년 시즌 이들이 뭐 라마 잭슨에게 태그를 걸 것이 거의 확정이고, 뭐 그와 연장 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이들의 오펜스는 분명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선택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라마 잭슨과 연장 계약을 하는 게 맞는지, 또는 라마 잭슨과 혹여나 연장 계약을 하더라도 어떠한 오펜스를 펼칠 것인지, 어떠한 오펜스 플레이 콜러가 필요한 것인지 고심을 해야 하고, 만약 라마 잭슨을 트레이드 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 우리들의 오펜스는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할지, 뭐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기 위해선 어떠한 유형의 쿼터백이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계약 전에, 뭐 이들의 결정 전에 완벽하게 따지고 준비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어쨌든 라마 잭슨이라는 쿼터백은 절대 대체 불가한 그러한 유형의 쿼터백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레이븐스라는 팀은 분명 한계를 맞이한 오펜스였고, 그리고 라마 잭슨의 그런 부상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레이븐스는 충분히 라마 잭슨을 내보낼 만한 그런 고민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븐스는 어쨌든 좋은 팀을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디펜스는 뭐 로크완 스미스와 그리고 뭐 젊은 선수들도 드래프트에서 성공을 하면서 좋은 디펜스를 가지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팀을 만들 줄 아는 감독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반면 신시내티 벵갈스도 똑같아요. 이들도 작년하고 똑같아요. 결국 주전 이 오펜시브 라인맨들이 계속해서 부상을 당했고, 뭐 조나 윌리엄스가 다음 주 경기에 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상태는, 제 컨디션은 아닐 거라고 봐요. 뛰더라도 이 부상이 생긴 오라인, 결국 이 오라인의 무게감이 떨어졌고, 이 오펜시브 라인은 결국 상대 디펜스들로부터 조버로우라는 쿼터백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정말 처절하게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조버로우는 또 그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한 디시전 메이킹을 선보이고, 완벽한 뭐 패스의 정확성을 선보이면서 또 한 번의 엘리트 쿼터백으로서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작년 시즌하고 똑같은 레퍼토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러한 모습이 뭐 와일드카드, 디비전, 챔피언십 이렇게 계속해서 터져서 결국에는 슈퍼볼에 진출했지만, 올 시즌도 과연 가능할지는 상당히 궁금하네요. 어쨌든 작년에 마주치지 않았던 뭐 버팔로 빌스라는 팀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벵갈스가 오라인 없이
이번 시즌도 슈퍼볼에 진출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하고 올 시즌은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 다른 팀들도 많은 대비를 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Yeah. I mean, there's I think lessons for all of us in every year of our life. So, yeah, you always want every year to end great. Unfortunately, in sports, it doesn't work that way. There's going to be 32 teams in the league, and they're all very competitive, and only one of them is really going to feel good at the end of the year. So, there's many teams that won tonight. There's going to be 7 of the 8 that don't feel great at the end of the year, and that's why it feels good to be when you're on top. You know, when you win it all, and it's a great feeling. 다음 마지막 경기는 톰 브레디의 올 시즌 마지막, 아니 어쩌면 커리어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었던 이 벅스와 카우보이스와의 와일드카드 매치업이었습니다. 일단 경기는 카우보이스의 압승으로 끝이 났고요. 결국 걱정스러운 부분이 벅스의 경우에는 다 터졌고, 반면 카우보이스의 경우에는 걱정스러운 부분을 모두 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본인들만의 그런 풋볼을 색깔을 다시 한번 찾았어요.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추구했던 풋볼, 런더볼, 강력한 디펜스, 턴오버 마진, 안전한 볼 컨트롤을 통한 이런 승리, 이번 경기 완벽하게 선보였어요. 사실 저번 주 댈러스 카우보이스라는 팀이 워싱턴 커맨더스와의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퍼포먼스를 봤을 때 이 팀 일부러 얕보이려고 저번 주에 그런 모습을 보였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경기에는 그냥 압도적인 모습을 펼쳤어요. 뭐 토니 폴라드는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 뭐 이지케 엘리엇도 조금은 뭐 아쉬운 모습도 보였지만, 어쨌든 이들의 런더볼을 통한 오펜스는 이 프레스캇의 러싱 능력과 함께 분명히 템파베이의 이 디펜스를 뚫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 결국 안전한 보름반을 했다는 점에서 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프레스캇의 경우에는 뭐 썰드다운, 레드존, 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펼쳤어요. 4개의 터치다운을 턴오버 없이, 인터셉션 없이 완벽하게 플레이했다는 점. 그 상황에서 뭐 달튼 슐츠, 타이트엔드, 시디램, 마이크 갤러 모두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정말 모든 이 오펜스 페이지에 있어서 모든 선수들이 완벽한 플레이를 펼쳤다. 뭐 이지케 엘리엇은 아쉽긴 하지만 이들의 패스 33번, 러싱 35번, 패스와 러싱의 비율이 거의 5대5로 이루어졌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밸런스를 가진 오펜스를 이들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해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템파베이는 분명 이 전보다는 무게감이 떨어지지만 어쨌든 좀 강력한 디펜스를 가진 팀은 분명합니다. 템파베이 벅스는 분명 저력 있는 디펜스를 가진 팀이에요. 이러한 팀을 상대로 이렇게 압도적인 활약을 펼칠 수 있었다. 저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오펜스가 뭐 지금까지 부진을 보인 것은 뭐 페이크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이들은 플레이오프에 완벽한 준비를 해오지 않았나 싶었어요. 반면 벅스의 오펜스는 정규 시즌의 그런 우려가 그대로 이어졌어요. 런더볼이 되지 않는 점, 이 레오나드 포르넷은 뭐 그대로 그냥 형편없는 모습을 이어갔고, 뭐 화이트가 그나마 좀 기여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 역부족이었고, 디펜스가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오펜스를 막지 못하자 점수차가 벌어지게 되고, 템파베이는 결국 러싱으로 득점을 하지 못하고 더 빠른 페이스의 득점을 원했기 때문에 45살의 톰 브레디가 무려 66번의 패싱 드랍백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인터셉션, 레드존 인터셉션은 치명적이었고 물론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결국 브레디라는 쿼터백에게 너무 부담이 가중되었던 경기였죠. 66번의 패스를 던진다. 45살의 쿼터백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어느 쿼터백보다도 도움이 많이 필요한 쿼터백의 나이지만 이 선수는 그 어느 쿼터백보다도 많은 패스를 던졌어요. 그리고 뭐 마이크 에반스는 터치다운 하나를 그냥 드랍을 하기도 하였고, 또 런닝백들도 잘 도와주지 않았고, 그리고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패스 러시들을 상대로 오펜시브 라인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였죠. 퍼스트 다운이나 뭐 세컨드 다운 상황에서
런 아니면 스크린. 이 템파베이 벅스 오펜스의 숨겨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플레이콜이었어요. 너무나도 단조롭고 예측 가능한 플레이콜. 이 바이런 레프트위치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본인의 거품이 완전히 싹 빠진 경기죠. 브루스 아리안스 감독 없이 바이런 레프트위치 혼자로서는 뭐 좋은 플레이를 분명 디자인할 수 없었어요. 이번 경기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는 마치 스냅 전에 오펜스가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미리 예상한 듯이 움직였어요. 스크린 플레이가 이쯤에서 벌어지겠지. 이들의 뭐 라인베커들은 뭐 단순히 달려들거나 뭐 패스러셔들은 단순히 달려드는 게 아니라 너네 스크린 할 것 같은데 우리 좀 더 기다리고 볼게. 오케이, 스크린이네, 바로 태클 가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들을 펼쳤고, 뭐 런게임에서도 이들의 텐던시들은 간단하게 유추가 되었고, 정말 템파베이 벅스의 오펜스 플레이 콜링의 이 단조로움, 이 예측 가능한 부분이 결국 톰 브래디라는 쿼터백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직 이 경기 템파베이 벅스의 오펜스가 잘 풀렸던 것은 결국 톰 브래디의 노허들 드라이브 뿐이었어요. 노허들 드라이브라는 것은 결국 플레이콜의 도움 없이 쿼터백 혼자서, 물론 뭐 원 월드 플레이나 이 플레이콜의 도움을 받긴 하겠지만 어쨌든 쿼터백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이 노어들 플레이에서 오직 템파베이 벅스 오펜스는 빛이 났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이 말은 즉슨 톰 브래디 자체가 이끄는 오펜스는 별로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허드를 가지고 이 바이런 레프트위치가 콜링하는 이들의 오펜스는 문제가 많았다는 점이었고요. 이 경기가 물론 톰 브래디의 마지막 경기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톰 브래디라는 쿼터백 본인이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저는 뭐 마이크 에반스를 향한 그런 터치다운 패스나 아니면 톰 브래디가 이번 정규 시즌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던 그런 신체적인 부분, 패스의 질, 이 톰 브래디라는 쿼터백이 가진 어깨,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선수는 아직도 충분히 현역으로 좋은 레벨의 쿼터백으로서 활약을 펼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단지 벅스에서의 톰 브래디는 조금 끝이 나지 않았나 싶고, 뭐 코칭 체인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톰 브래디는 템파베이를 떠나지 않을까, 새로운 자리로 이제 새로운 8번째 우승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필드로 돌아오지 않을까 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 경기는 뭐 제가 이런 말을 다시 한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이크 메카시 감독이 이 상대 감독을 압도했습니다. 그 차이예요. 이 토드 볼스 감독과 바이런 레프트위치 압도했어요. 분명 마이크 메카시 감독은 잘 준비된 플레이오프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상 슈퍼 와일드카드 위켄드 리액션을 마쳤는데요. 정말 앞서 언급을 드렸지만 정말 이 주는 풋볼 팬으로서 가장 행복한 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많은 경기들, 3일간 연속된 이 경기들 속에서 정말 행복한 주를 보냈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즐거웠던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에피소드인 이제 와일드카드 위켄드 이 스킴적인 부분을 리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디비전 라운드 프리뷰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just feels like the end of the season. S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guys for everything this year. I really appreciate all your effort, and I know it's hard for you guys too. It's hard for us players to make it through, and you guys got a tough job, and I appreciate all that you guys do to cover us and everyone who watches and is a big fan of the sport. We're very grateful for everyone's support, and hopefully, I love this organization. It's a great place to be, and thank you everybody for welcoming me, all you regulars, and just very grateful for the respect, and I hope I gave the same thing back to you guys. So thank you very much. Appreciate it. Appreciate it. Appreciate it. Appreciate it.